네, 오늘은 지민근 세무사님을 모시고 구매대행 사업자가 정말 궁금해하는 그런 몇 가지 궁금증을 오늘 해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간 세무일정이 좀 궁금해요. 부가가치세는요, 일반 과세자 기준으로는 2번, 간이과세자 기준으로는 1번 납부를 하시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1월 25일과 7월 25일 이렇게 2번 일반 과세자는 납부를 하시는데요. 간이과세자는 1월 25일에만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간이과세자든 일반 과세자든 상관없이 5월 31일까지 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쓰시는 알바분이나 고용하신 어떤 사대보험 직원이 계시다면 매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는 꾸준히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먼저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부가가치세는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나눠져 있는데요. 우리는 간이과세자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유리하십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율이 굉장히 낮으시거든요. 그런데 해외 구매 대행 업종 특성상 매출을 인식하는 게 일반 사업자와는 많이 다르세요. 해외 구매 대행은요, 매출에서 매입 금액을 빼고 배대지 등 부가적인 비용들을 뺀 수수료만 매출로 인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도소매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되게 유리한 것 같아요. 매출액이 줄어들으면 내야 하는 세금도 적어지잖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가장 좋은 거는 간이과세자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큰 장점인 것 같거든요. 그쵸. 매출액이 높아지지가 않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를 유지하는 게 유리하십니다. 간이과세자가 얼마까지죠? 연매출 기준으로? 간이과세자는 1억 400만 원의 매출이 넘어가지 않는다면 유지가 가능하세요. 만약에 내가 올해 1억 4백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내년에 언제 그게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되나요? 전환 시기는 7월 1일부터 넘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작년에 이게 넘어가가지고 올해 일반이 됐어요. 그러면 올해 통째로 다 일반 과세자처럼 부가세를 내야 되나요? 아닙니다. 1월부터 6월까지는 간이과세자가 유지가 되시고요. 그 다음 7월부터 12월까지는 일반 과세자로 신고가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반년 동안은 혜택을 받네요. 사실 혜택이라기보다는 유지를 시켜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정말 자세하게 영상을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영상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종소세 관련해서 항상 궁금해하시는 게 구매대행이 부업으로 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회사에서 원천징수 같은 걸 하잖아요. 그래서 소수를 다 이미 냈거든요. 부업으로 이제 하는데 이게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구분해서? 근데 이런 분들도 어쩔 수 없이 5월에는 종소세 신고를 따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2월에 연말정산을 한 분들이라면 이때 환급을 받거나 아니면 이때 토해내신 소득세 금액 또한 5월에 다시 한번 신고가 들어가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원천징수한 걸 끌어와가지고 내 거 구매대행 소득을 또 추가해서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종소세도 셀프로 신고할 수 있나요? 셀프로 신고는 할 수 있지만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종소세는 특히 이제 근로소득자분들이 부업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내 예전에 있었던 소득들도 끌어와서 같이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피치 못하게 실수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아요. 그래서 종소세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꼭 상담을 진행하신 다음에 신고를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소세는 간략하게 제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부가세 신고를 할 때 매출액 신고를 들어갔잖아요. 그 매출에서 사업에 쓴 뭐 교통비나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필요 경비들을 빼서 사업소득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 사업소득 금액에서 대표님들께서 뭐 세액 공제나 소득 감면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또 있어요. 그 혜택들을 총 집합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산출세액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필요 경비에는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지 다들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부가세 신고할 때는 인건비 처리하는 거 안 넣으셨잖아요. 네. 인건비 처리는 우리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구매대행 사업자는 인건비가 많이 좀 들어가니까 알바를 쓰다 보니까 그걸 꼭 잊지 말고 넣어야겠네요. 그렇죠. 알바 방금 얘기를 했는데 그 원천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원천세 신고 같은 경우는 매달 10일 날 그 알바분의 인적사항을 국세청에다가 기입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분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세전으로 얼마를 지급했는지 이게 필요하시고요. 홈택스와 위택스에서 업무 처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국세가 들어가고 위택스에서 지방세가 들어가고 맞습니다. 하나 더 있잖아요. 지급명세서라는 걸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것도 국세청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종 세트네요. 이 3종 세트 잊지 말고 하셔야 되고요. 그 알바분 같은 경우에 보통 3.3% 원천 징수를 하잖아요. 그거를 신고를 해주셔야 정상적으로 되니까 꼭 잊지 말고 해주셔야 됩니다. 간혹 알바분들 이거 신고 안 하는 분들 있더라고요. 그리고 3.3%도 안 떼어요, 심지어. 그러면 안 되지 않아요? 원칙적으로는 그런 분들은 경비 처리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됩니다.
경비 처리에 들어갈 수 없구나. 그럼 내가 되게 손해네요. 손해죠. 그런데 사실 가장 궁금한 거는 우리 사업자분들이라면 경비 처리를 얼마나 많이 해서 절세를 할 수 있는가잖아요. 구매대행 사업자가 경비 처리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집에서 이제 재택근무로 구매대행을 혼자서 하는 1인 사업자인데 과자를 사 먹었어요. 그거를 경비 처리할 수 있나요? 사실 1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 식비는 경비 처리가 되기가 어려우세요. 하지만 만약에 직원을 쓴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직원이라는 게 우리가 아까 말한 3.3% 뛰는 알바분들 말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사대보험료를 내가 내주고 있는 근로자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구매대행 셀러분들은 사대보험 직원은 고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그러면 못한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들어가기 어려우시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내가 밥 먹은 거, 과자 사 먹은 거, 커피 사 먹은 거 다 못하네요. 사적 경비는 원칙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사적 경비 아니고 사업하면서 일하면서 배고파서 사 먹은 건데 그런 건 안 됩니다. 안 되는구나.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통신 비용 같은 건 생각보다 많이 들거든요. 뭐 전력비도 그렇고 사무실에서 쓰는 어떤 소모품 비용도 꽤 많이 듭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사업에 쓸 수 있는 비용들이기 때문에 이거 전부 다 누락 없이 경비 처리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사무실 인터넷, 전화, 전기세, 전부 다 가능하시죠? 정수기는요? 가능합니다. 그렇구나. 저는 비용 처리를 이걸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꼭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좀 궁금하신 분들이 해소가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세무사님한테 여쭤봐서 답변을 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세무사님한테 여쭤볼 게 있다면 더보기란에 그 연락처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연락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정말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